형, 나 좀 만나자. 10년 만에 받은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동생의 차가운 눈빛,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유언장 내용, 그리고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통째로 동생에게 넘어간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지금 46살입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동생 민준이는 저보다 5살 아래입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잘생긴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평범했고 공부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아꼈고 동생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고 아버지의 자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성실히 일했습니다. 15년 동안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하며 오로지 회사만 생각했습니다. 반면 민준이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동생 나름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사흘을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아버지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차남 김민준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읽는 유언장 내용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이 민준이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3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던 날들이, 아버지를 믿고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배신이 맞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재산을 민준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준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년 만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약속 장소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41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장도 아닌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 민준이가 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형이 받아야 할 거야. 봉투를 펼치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게 모든 것을 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단다. 민준이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돈을 다루는 법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 모른다. 3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주면 망가질 것이 뻔히 보였다. 너는 다르다. 15년 동안 회사를 지켜준 내가 진짜 후계자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직접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든 재산을 민준이에게 상속한다고 했다. 민준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닫길 바라면서. 그리고 10년 후 민준이가 내게 찾아가 모든 것을 나누길 바라면서. 이 편지는 민준이에게 맡겼다. 10년 후에 내게 전하라고. 민호야, 내가 진짜 아들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저를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형, 미안해. 나 10년 동안 이 편지를 갖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주셨어. 10년 후에 형한테 주라고. 그 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왜 나한테 전부 주시는지. 형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도 알았거든. 근데 유언장대로 재산을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데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망했어, 형. 30억을 다 날렸어. 1년도 안 돼서.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년 만에 다 날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직후 민준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고 유학파 출신답게 영어도 능통했습니다. 자신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지역 기반의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과감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했고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으로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이 15년 동안 쌓아온 거래처들을 무시했어. 새로운 파트너들과 일하고 싶었거든. 더 크고 더 화려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복잡했고 새로운 파트너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고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반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15억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때 형한테 연락했어야 했어. 형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았을 텐데.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형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민준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컸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민준이는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투자 전문가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15억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형, 그게 사기였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꾼이었어. 서류도 가짜였고 건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였어. 30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은행 대출금, 직원들 밀린 급여까지 합치면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문을 닫았어. 형이 쌓아놓은 15년의 신뢰를 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어.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 심장병이야. 수술비가 필요한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형, 제발 도와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는데? 3개월 전부터야.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점점 심해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판막 협착증이래. 수술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학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나 지금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하고 있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0억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야간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니 말입니다. 병원이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연락도 못했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동생을 원망하며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그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불효자식인데 어머니는 원망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술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민호야, 민준아, 너희 아버지 얘기 좀 해야겠구나.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잡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소. 회사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위험했소.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거래처 하나가 파산하면서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었소. 민호가 10년 넘게 회사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소. 그래서 결정했소. 모든 재산을 민준이에게 상속한다고. 민준이는 아직 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소. 하지만 민호는 15년을 회사에 바쳤소. 그 아이가 회사와 함께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소. 민준이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신의 방식대로 해보다가 실패할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의 소중함을 깨닫겠지. 10년 후 민준이가 민호에게 찾아가면 그때 민호는 자유로울 것이요. 회사의 빚에서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도. 여보,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에게 집만 남기고 가서.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와 함께 파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단다. 10년 동안 너희 형제가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동생의 등이 떨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이제야 알았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우시면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저녁 담당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판막 협착증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분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듭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쇄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형,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까요? 뭐라고요? 우리 집이요.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집값에서 전세금 빼면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내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말입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까지 이런 짐을.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원도 끊을게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아빠도 힘든데 저만 편하게 살 수 없죠.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딸아이도 용돈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할머니 드려요. 5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추억이 많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던 표시가 남아 있었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니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세로 나가면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액 1억 원에서 대출금 7천만 원을 갚고 나면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어머니 수술비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수술비 마련했어. 정말요, 형? 어떻게요? 집을 팔기로 했어. 형, 그러면 안 돼요. 형수님이랑 조카들은 어떡하고요? 괜찮아. 전세로 살면 돼. 어머니가 더 중요하잖아. 형?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그 말에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민준이가 매일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을 싸고 청소하고 이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10년 만에 형제가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내가 일자리 하나 더 구했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뭔데? 편의점이요. 물류센터 끝나고 새벽에 4시간 더 일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대요. 야간 근무하고 편의점까지. 너 몸이 나만하겠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형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민준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이거. 민준이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았어요. 차, 시계, 옷 전부요. 500만 원이에요. 적지만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요. 민준아, 형 받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아니에요, 형. 형이 더 고마워요.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쉬워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집이 기대된다며 웃었습니다. 새 집은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어머니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안정을 찾으셨지만 여전히 약하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이 어머니 병상 옆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반대편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아들들 이렇게 화해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없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저와 민준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학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믿어야지.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6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형,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그때 형한테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지. 만약 형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민준아,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생각해야 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나 이제 달라질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거고
형 말씀도 잘 들을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애처럼 그래. 넌 이제 40이 넘었어. 그래도요. 형이 형이잖아요. 오후 1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판막 교체 수술 잘 끝났어요. 그 순간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 후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말씀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민준이가 물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을 드셨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일한다며? 네, 엄마. 물류센터에서 일해요.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이는 웃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야간 근무와 편의점 일을 병행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형, 나 인쇄소 일 배워도 돼요? 민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인쇄소? 네. 형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넌 물류센터에서 일하잖아. 그만뒀어요. 낮에 일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민준이가 인쇄소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민준이는 생각보다 일을 빨리 배웠습니다. 인쇄기 다루는 법, 주문서 정리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형, 이 거래처는 왜 마진이 이렇게 낮아요? 민준이가 어느 날 장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했어. 형, 이거 재협상해야 해요. 요즘 용지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 가격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 민준이는 협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거래처인데. 형, 사업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윈윈해야죠. 민준이가 직접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이틀 후 돌아왔을 때 계약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재협상 성공했어요. 마진 10% 올렸어요. 정말? 네. 그쪽도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손해보면서 일했다는 거 몰랐대요. 민준이의 합류 후 인쇄소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거래처도 개척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형, 요즘은 온라인이에요. 홈페이지 만들고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있어요. 젊은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온라인 주문이 1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결혼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개업 현수막 등 다양한 주문이었습니다. 형, 우리 사업 확장할까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사업 확장? 네. 디지털 인쇄 쪽으로요. 요즘 수요가 많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 정도요. 기계 사고 인력 뽑고요.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형, 기회는 지금이에요. 경쟁업체들이 아직 디지털로 안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10년 전 민준이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봤습니다. 민준아, 너 10년 전 기억나? 네. 그때 너도 이렇게 말했어. 기회는 지금이라고. 그리고 30억을 다 날렸잖아.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나 많이 변했어요. 그때랑 달라요. 알아. 근데 우리한테 3천만 원은 큰 돈이야. 신중해야 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봐요. 민준이 많이 변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래도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놓치지 마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디지털 인쇄기를 샀습니다. 직원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자였습니다. 새 기계를 다루는데 시간이 걸렸고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인쇄는 소량 제작이 가능해서 개인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명함 50장, 리플렛 100장 같은 소량 주문들이 쌓였습니다. 석 달 후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형 우리 흑자예요. 민준이가 장부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네. 이번 달 순이익 500만 원이에요.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인쇄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네, 제가 김민준인데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청산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준 씨 채무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도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한데요. 밖에서 얘기할까요? 민준이가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10년 전 빚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충격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실패했을 때 남은 빚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일부는 갚았어요. 근데 법적 절차 밟지 않은 빚이 있었어요. 개인 채권자한테 빌린 돈이요. 그게 얼마나 돼? 5천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됐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나 이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채권자가 연락도 안 해서 지금 갚아야 해?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대요. 1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인쇄소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도 20개월이 걸리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모르겠어.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은요? 이미 대출이 있어. 더 받을 수 없어. 민준이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민준이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 내가 인쇄소 지분 팔게요. 뭐? 내 지분 팔아서 돈 마련할게요. 1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돼. 인쇄소는 우리 둘이 같이 키운 거야. 하지만 형, 이건 내 빚이에요. 형한테 피해 줄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형제잖아.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같이 며칠 동안 온갖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부 지원금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산소 있는 땅. 산소? 그 땅이 꽤 넓잖아요. 1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팔면 아버지 산소가 있는 땅.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개발 지역 근처였습니다.
그 땅 팔 수 있을까? 부동산에 알아봤어요. 평당 3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0평이면 30억? 아니요. 산소 있는 땅이라 개발이 제한돼요. 그래도 5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땅을 파는 게 옳은 일일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산소 있는 땅을 팔까 해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라. 너희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 산소인데 산소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돼. 너희 아버지는 땅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부동산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개발업자였습니다. 6억 원을 부르더니 협상 끝에 5억 5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땅을 팔고 아버지 산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산소는 서울 근처의 납골 땅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그곳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장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어머니, 제 아내와 아이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산소 앞에 섰습니다. 스님이 와서 독경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민준이가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형제는 이제 괜찮습니다. 관을 옮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새 납골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새 집입니다. 여기서도 잘 계세요. 땅을 판 돈으로 민준이의 빚을 갚았습니다. 1억 원을 채권자에게 주고 남은 돈은 인쇄소 확장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새 출발이야.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쇄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인쇄 부문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형, 우리 회사 이름 바꿀까요? 이름? 네. 지금은 그냥 민호인쇄소잖아요. 우리 둘이 하는 건데 형 이름만 있어요. 그럼 뭐로 할래? 형제인쇄는 어때요? 형제인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좋아. 형제인쇄로 하자.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큰 글씨로 형제인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간판을 보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나도 그래. 형 고마워요. 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민준아, 우리 형제잖아. 당연한 거야.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6살입니다. 민준이는 51살이 되었습니다. 형제인쇄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넘고 매출도 연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온 가족이 납골 땅에 모였습니다. 저와 민준이,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30이 되어 결혼했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민준이도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세요? 손자가 납골함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린 손자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손자까지 이렇게 컸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결국 다 이루어졌어요. 저희 형제는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저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를 지키려고, 민준이를 가르치려고, 저희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납골당을 나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형 후회해요? 10년 전에 나를 용서한 거. 아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내가 그때 찾아와줘서. 형, 민준아, 우리 이제 진짜 형제야.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민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전히 제 동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형제 인쇄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형,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민준이 많이 변했죠? 그러게.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후회 안 해요? 그때 도와준 거. 아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 가족이잖아. 그러게요. 가족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저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의 이별은 영원한 재회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0년 만에 찾아온 동생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